그 초현실주의 작품들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뭐 현실적인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현실적인 느낌은. 근데 그 초현실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작가들은 사실은 초현실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참된 현실이라고 지금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참된 현실이 아니고 초현실이야말로 꿈의 세계야말로 진정한 현실이라는 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이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이해를 하려면 많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지금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 우리 의식이 세 가지 층위를 갖고 있죠. 세 가지 층위를. 초자가 있고, 제일 위에 초자가 있고, 그 밑에는 자아가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죠? 리비도 혹은 이드라고 하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무의식의 영역이. 그 초자는 무엇인가? 조금 적극한 말을 쓰겠습니다. 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꼰대의 음성이에요. 꼰대가 먼저 꼰대? 아버지,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그렇죠. 좀 비슷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뭐 해요? 아버지가 잔소리 많이 했어요. 그죠? 자식이 뭔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 단호하게 야단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사실은 그런 아버지가 또 사실 필요해. 사실은 그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좀 강인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너무 오냐오냐.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꼰대 기질이 좀 보이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요새 보면 너무 자기 자식 귀한줄만 알고 너무 오냐오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회적인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한테 사실 그래요. 어릴 때는 귀엽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오면 불구하고 예절 안 지키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사회적으로 힘들고 야구하기 쉬운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뭐 성공할 수 있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처럼 유머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고독하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정확한 에티켓을 지닐 수 있게끔 미리의식을 지닐 수 있게끔 좀 엄하게 좀 아이를 야단칠 때는 야단을 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아이에게는 어떤 윤리적 규범의식 같은 게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어린 나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야단을 치면서 끊임없이 윤리적 규범의식을 주입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혹은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여간 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초자는 실말로 말하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꼰대 현상이에요. 나에게 끊임없이 윤리적 규범의식을 주입시켜주는 아버지의 음성, 학교 선생님의 음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자아는 그럼 뭐냐? 자아는 자 윤리적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저런 윤리적 규범이 금기시하는 것들을 향한 욕망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금기시하는 것들을 향한 욕망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규범이라는 게 원래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면 우리에게 그것을 향한 욕망이 아예 없으면 금지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 그죠? 그렇잖아. 우리에게 그것을 어떤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 자체가 아예 없다고 전제를 해버리면 규범이 왜 생기겠어?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금지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거짓말하고 싶다 말하지. 그렇잖아, 그죠?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때로는 탐이 난단 말이야. 훔칠 수도 있어. 그런 규범의식이 없으면 그죠? 훔치고 싶어. 때로는 탈이 나지 말라.
남들한테 폭언이라도 한번 듣고 시비라도 한번 붙으면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때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야, 그죠?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어, 우리에게 그런 폭력성이 있어 사실, 그죠? 우리에게 규범 같은 거 그냥 걷어치우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지야. 그것을 향한 욕망과 의지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꾸 금지야. 그죠? 자, 그러니까 내게는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과 의지가 있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슈퍼에고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껌대의 음성을 자꾸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프로이드의 주장에 의하면 무의식의 심층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에고는 뭐예요? 에고? 우리 자아라고 또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아는 뭐예요? 자,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낀 놈이야. 낀 놈. 낀 놈. 슈퍼에고와 리비도 이들 사이에 끼어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이게 전통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자아에 어떤 그럴듯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에게 예를 들어서 이성이 있어요. 이성.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와 진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인격적인 자아가 형성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다 넌센스인 거예요. 그런 구성.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윤리적 규범 자체가 그렇게 보편타당하지 않아요. 그 사회의 사정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인적 구성물이에요. 그죠? 그 사회의 사정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구성된 인위적 구성물에 불과한 그 윤리적 규범의 체계를 내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율적 인간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인간관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자율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본적으로. 물론 선생님이 혹은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아버님이 그죠? 저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키시면서 주입을 시키는 뭐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나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게 본연의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는 가운데 그것이 정말 올바른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윤리적 인격체가 되어간다는 전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이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프로이드는 아빠가,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 끊임없이 잔소리들과 끊임없이 야단을 치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하여간 주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시체발로 낯선 꼰대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낯선 꼰대의 음성이 끊임없이 나에게 이런저런 윤리적인 명령을 내려. 근데 그 꼰대의 음성, 낯선 꼰대의 음성인 그 슈퍼 에고의 명령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런저런 욕망들을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자아는 끊임없이 도덕적 규범과 무관하게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의지와 무조건적인 의지와 이 슈퍼에고의 사이에 끼어있는 보잘것없고 가변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 욕망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사실 욕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지만 욕망 때문에 다툼 생기는 거예요. 다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 때문에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 때문에 좋은 거라고 좀 다 얘기를 하셨는데 아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야. 그래서 이성을 여성을 향한 그 욕망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죠? 바람을 피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반대의 경우도 그죠?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꾸 바람을 피고 낯선 남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서 이거 불행해지지. 화목한 가정이 깨져나가고 싶지.
사실은. 그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욕망이 충족되면 뭐가 생겨요? 쾌락이 생겨요. 근데 쾌락은 그 자체로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쾌락이야. 그렇죠? 고통은 그 자체로서는 나쁜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최대한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쾌락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갖고 있잖아요. 물론 고통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발현되기도 해. 고통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여간 고통 자체는 고통을 통해서 나의 정신이 강하고 성숙해지지 않는데 고통 자체를 즐긴다? 그게 없어요. 고통 자체는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소현실주의 강의를 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려줘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만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들려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매력기습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감각에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지. 고통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지. 고통을 쾌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뭐 능력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지 고통 자체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래서 한번 쾌락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쾌락이에요. 고통은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통인 거고. 자, 욕망의 충족이 되면 쾌락이 생기고 쾌락이 많은 삶은 좋은 삶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잖아. 자, 쾌락이 많은 삶이 좋은 거죠.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이면 재밌게 살아야지 우리. 기왕이면 즐겁게 살아야지. 기왕이면 기쁘게 살아야지. 왜 고통스럽게 살아야 말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을 무조건 다 충족시키겠다고 하면 결국 고통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육체적인 쾌락도 중요하지만 그 친근한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는 그 우정의 감정, 인간에 대한 신뢰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나하고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인데 믿을 수가 없어. 그건 불행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육체적인 쾌락만 쫓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거나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기쁘게 살아야죠.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즐겁게 살아야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결코 드물지 않게 그런 사람을 공부하는 게 고통스럽대. 이문 닫은 건 고통스럽대. 실은 그런 사람 많아요. 석사가 된 박사가 돼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고통스럽대. 아니 인문학을 한다고 무슨 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고통스러운데 왜 해요? 정말 난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아니 이건 차라리 돈 버는데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좀 그렇지. 책 들여다 본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뭔 고통스러운 인문학을 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실제로. 재밌고 즐거워만 하는 거고 재미없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재미없는데 본인이 인문학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생각 못 하려고요. 안 하는 게 맞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왕이면 즐거운 걸 해야 돼요. 기왕이면 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고통스러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면 뭐 말 그대로 어쩔 수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해야지 그런 거. 죽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죠? 다시 한번. 욕망이 충족되면 쾌락이 생기고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 맞다면 우리의 자아는 다시 한번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슈퍼에고와 리비도 사이에 낀 놈의 거예요. 끊임없이 욕망을 부정당하면서, 그죠? 쾌락의 충족을 부정당하면서 노동하도록 강요당하는 거예요. 재미없어 자아의 세계. 그쵸? 자아의 세계는 재미가 없어. 근데 무의식의 세계, 리비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에서?
강의 패턴이 항상 이렇죠, 그죠? 첫 번째 시간은 굉장히 딱딱하고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계속 하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좀 첫 번째 시간에 너무 딱딱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해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세계죠? 무의식의 세계, 리비도의 세계는 프로이드의 주장에 의하면 자의 추리에서는 금지된 욕망들이 끊임없이 충족되는 세계예요.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이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나, 그러니까 꽤 어릴 때 제가 읽었는데 정말 소설책보다 더 재밌었어요. 동의는 안 했어요, 사실은.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별로 없어요.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인간은 그냥 물리적 사물 같아요.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한 욕망이 있어. 모든 인간들에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성욕이 있어. 그죠? 그리고 그 성욕이 표출되는 방식도 똑같아. 개인마다 약간 뭐 사정이 좀 다르고 똑같아. 프로이드 식으로 말하면 모든 남자에게 뭐가 있어요? 모든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욕이 눈을 뜬데, 그 말은 맞대요. 아주 꽤 어릴 때부터 성욕이 눈을 뜬대.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주장에 의하면 한 번 욕망이 생겨나면 그 욕망을 무조건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같이 생겨난대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하셨죠? 이게 생겨난대. 근데 성욕도 마찬가지. 성욕이 생겨나면 그 성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무조건적인 의지가 생겨나요. 그렇듯해 배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되고,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고, 그 의지는 음식을 구해서 실제로 먹어서 배고픔이 해소되기 전에는 안 사라지지. 무조건적인 거야. 근데 성욕도 그렇다. 한번 성욕이 생겨나면 그 성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무조건적인 의지가 생겨난대. 근데 기왕이면 가장 매력적이고 우아한 여성을 통해서, 혹은 여자애들 같은 남성을 통해서 그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에게 누가 가장 매력적이에요? 엄마요. 객관적으로는 뭐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객관적으로는 뭐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린 남자아이의 눈으로 보면 엄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야. 엄마를 향한 그 성적 욕망을 엄마를 통해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생겨난다는 이 프로이드식의 이 주장이 그 금친상간을 금기시하는 윤리적 규범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방책스러운데, 근데 그냥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죠? 다시 한번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데, 아이의 성적 욕망이 엄마를 향한다는 게 그게 이상한 일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성적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프로이드는 전제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거꾸로 인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를 향한 욕망도 있어요. 관계를 향한 욕망. 엄마는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나와 정서적으로, 그죠? 친밀하게 교감해야 하는, 그죠?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엄마를 향해 성적 욕망을 품는다? 그러면 그런 친밀감 깨져버려. 욕망이라고 하는 건 욕망의 대상을 말 그대로 대상화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 누군가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인간적인 친밀함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와의 그 관계를 향한 욕망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전제를 해버리면 위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적으로 비판하는 심리학자들이 이제 대다수이고 제가 만나보자면 어쨌거나
다시 프로이드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어쨌거나 이 초년실주 예술가들은 프로이드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시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자, 욕망이 충족되는 세계가 우리 인간에게는 더 바람직해요. 다시 한번, 욕망의 충족이 번번이 부정당하는 세계. 재미없어. 힘들어. 왜 우리 그런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자아의 세계는 다시 한번, 자아의 세계는 끊임없이 욕망이 부정당하는 세계예요. 재미없어.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꿈의 세계는, 리비도의 세계는 의식의 영역에서 금기시되는 모든 욕망들이 무제한적으로 충족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쾌락이 많은 풍요롭고 즐거운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세계예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세계는 다시 한번 욕망이 금기시되는 자아의 세계,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모든 금지된 욕망들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마음껏 충족되는 무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가 우리 인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세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삶은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만 해요. 근데 노동윤리가 지배하는 이 일상 세계는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만 하는 삶을 노동을 위한 수단, 노동을 위한 시간으로 끊임없이 정지시켰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도 얼마나 이게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 들어봐서 한번 한 적 있죠, 그죠? 독일에서 생활하는 동안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시간적으로 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독일 처음 갔을 때 부러웠던 건, 제가 디셀도르프 공항 11시도 다 해가지고 굉장히 늦게 내렸어요. 밤에. 내가 택시 승강이라고 왔는데 택시들이 전부 다 벤츠야. 제가 중학생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 벤츠 보기 어려워요. 요새는 흔하죠, 벤츠는. 그죠? 별로 뭐 이렇게 돈 많이 취하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벤츠 몰고 다니고 뭐 흔하게 봐, 요새는. 근데 제가 유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벤츠 보기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근데 늘어서 있는 택시들이 전부 다 벤츠야. C클래스도 아니고 E클래스가 쫙 늘어서 있고, 그게 처음에는 부럽더라고. 돈 많은 나라구나, 이 나라가 진짜. 그죠? 근데 생활해 보니까, 그럼 택시 벤츠여가지고 택시비만 굉장히 비싸. 차라리 소나타 택시가 훨씬 좋아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제, 소나타 타면 돼요. 그것도 충분히 차 좋은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일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학교도 우리 학창시절 다 보내봤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도 어쩌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학생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다등 확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애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막 그냥, 그죠? 공부하라고 닥달하면서 이게 다등학대 이거니까 수시간에. 이게 다등학대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독일 보니까 우리식으로 고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고, 방과후에 운동해요. 즐겁고 즐겨요. 거기도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공부해요. 거기도 의대가 인기가 좋아. 의대가. 의사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 열심히 해요, 실제로. 독일 대학은 근데 서열화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1류되니 2류되니 그런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나 이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3이라도 예를 들어서 의대라든가 이렇게 진짜 정말 인기 있는 학과. 근데 그런 데는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를 못하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려요. 5년
네? 그러니까 악착한 공부를 해서 좀 빨리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고3이라도 생활에 이렇게 뭐 여유, 긴장감이 별로 없어.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죠? 고등학교 졸업한 게 뭐, 우리 한국 다 졸업시켰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잘 안 시켜줘. 일정 퀄리티를 갖추지 못하면 약제를 시켜. 약제를.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을 제때 못하고 1년, 2년 이렇게 재수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 하여간 대학 들어가는 것 자체는 본인이 정말 인기가 많은 몇몇 학과를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면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는 그런 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어쨌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그 입시 중심의 잘못된 교육 문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우리나라 워낙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국가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동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 때문인지 오늘날도 보면 끊임없이 바쁘게 생활하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여유가 없어. 여유가 맨날 바쁘대. 그죠? 바쁘대.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발상의 전환은 더 힘들죠. 여유로워야지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맨날 일만 하면서 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렇지 않은 거였고. 그렇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자유라고 하는 건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항상 용서하는 말인데 그래서 사고는 구체적으로 고상은 이념일 뿐인 자유. 그런 거 필요 없어. 고상은 이념일 뿐인 자유. 나의 구체적인 삶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자유.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잖아 그런 자유. 추상적인 자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죠? 자유란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의 형태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의 형태로 구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주권자는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애를 써야 돼요. 물론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현실적인 한계가 국민들이 일정 시간 일하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부강해지려면 우리 국민들이 유능한 생산자가 되어야만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노동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동의 삶을 위한 것이 삶이 노동을 위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이 끊임없이 삶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우리 애를 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원래 프로이드 이야기로 돌아가요. 이 자아의 세계는 일상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저런 윤리에 의해서 잠식당한 세계예요. 근데 그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동이에요. 노동들이에요.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노동들이가 자아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여금 자기 자신의 영광을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그렇죠? 유능한 노동자가 되게끔 자발적으로 자신을 몰아세우게끔 하는 그런 세계가 에고의 세계예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 리비딩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금지된 모든 욕망들이 충족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의 관점에서는요, 자아의 세계, 에고의 세계가 아니라 이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계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술가들이 이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에 영향을 받은 이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기이한 환상적 이미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있죠. 그죠? 그죠? 그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이상한 책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사사가 알고 계시죠, 그죠?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사상가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만으로 적잖은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종교개혁가들이 굉장히 강력적인 자료를 권했어요, 사람들에게. 권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종교개혁가들, 예를 들어 칼뱅이라든가 스비글리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끔찍스러운 테러 독재가 자행이 돼서 사실 이렇게 보면 자유가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내버려두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관념에 맞게끔 철저히 긍정적으로 살게끔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그런 정치가 자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 프로테스탄트는 종교개혁가들은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즈음에서 이 가톨릭은 우리 종교개혁 그러면은 가톨릭은 나쁘고 개신교 좋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타락한 건데, 어떻게 보면 가톨릭은 적당한 정도 좀 세속적이 돼서 사람들이 즐기게끔 내버려뒀어요. 부정부패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빠. 근데 너무 엄격한 도덕을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락한 삶을 살아도 내버려둔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종교들은 해석도 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긍정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노동하는 삶을 살고 성실하게 살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개신교 정신의 바탕은 새로운 윤리의식이 자본주의의 태동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막스 베버의 생각이 때문에 그래도 뭐예요, 실제로 이 자본주의적 일상세계를 지배하는 윤리의 핵심에는 노동을 심정시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철저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성실하게 노동을 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자본주의적인 윤리의식이 지배하는 이 일상세계, 자본주의적 일상세계는 재미없는 세계. 저 현실주의 예술가들은 그래서 그렇게 느꼈대요. 재미가 없어. 욕망이 좀 충족돼야 이게 좀 쾌락도 생기고 삶이 즐거워지는데 그 철저히 금지된 세계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강력하라고 권하는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삶을 즐거운 잔치로 비유하는 이야기도 복잡하고 어느 마을 부자가 잔치를 벌이면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를 했대요, 그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어느 마을 부자가 잔치를 벌이면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 근데 다들 초대에 응하지 않아. 이유는 바빠서.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죠? 농가밭에 가서 할 일도 많고 잔치에 응할 여유가 없어요. 이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풀어말하면 그 잔치에 응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의식이 잠식당한 사람들이에요? 노동윤리에 의해서 의식이 잠식당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을 노동을 위한 삶으로 끊임없이 전환시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 안 했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해?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죠? 근심 걱정 같은 거 없이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노동하라고 생각한 게 아니야. 만든 게 아니야. 그렇죠?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창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삶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 즐거운 잔치가 되어요.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만 해. 자, 근데 아무도 가지 않아. 왜? 다시 한번 삶을 노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노동 윤리가 일상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도 잔치에 응하지 않는 걸 응하지 않는 걸 보고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불황자들, 거지들, 그죠? 노동 윤리가 지배하는 일상 세계의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면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있고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제가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런 이야기 보니까 좀 재산 있는 사람들은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재산을 불릴 생각에 노동할 생각에 머릿속에 갇혀 있어. 근심 걱정이 많아. 내일을 위한 영역가 지배를 해, 그죠? 근데 거짓 사람 안 되겠지만 내가 아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럴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일상 세계의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노동 윤리로부터 자유로운 생활 태도를 갖습니다. 누군가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 거절할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원래 이야기로 성경을 보면 욕망 충족을 금기시하는 듯한 이야기도 실제 성경 그 역설적이 참 모순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그런 구절만 보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욕망을 철저하게 부정을 하면서. 근데 어떤 이야기를 보면 삶을 즐거운 잔치를 비우게 노동 윤리 의식에 젖어가지고 즐거운 잔치 자리에 초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지향했던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삶을 즐거운 잔치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읽다가 자살로 생애의 그 삶을 마감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마광수 작가가 계시는데 그 저는 마광수주의자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광수 같은 그런 쾌락주의자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마광수 작가가 그 학자이기도 있잖아요. 학자이기도 있어요. 마광수 작가가 쓴 평론 높게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제가 잘 이해를 했다면 프로이드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 욕망을 금기시하는 이런저런 윤리적 규범의식, 이 윤리적 규범의식들을 해체하는 게 인간 해방을 향한 길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해체하면 저는 마광수주의자는 아닙니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우리 사회에는 우리 인간들의 욕망을 금기시하는 규범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마광수주의자가 아닌 건 뭐냐면 그런 규범들이 없는 세계는 없어요. 그런 게 어떻게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규범이 없는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자유롭게 최대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는 그 적당한 윤리적 규범을 전제로 해서 이게 일종의 약속이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걸 준수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죠. 그래서 규범이 최대한 덜 억압적이 돼요. 규범의 억압적인 성격을 최대한 그죠? 그 없애나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규범 자체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마광수 같은 그런 그 분들의 입장을 제가 좀 비판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좋다라고 하는 그 근본 관점에는 저 동의를 해. 그래서 할 수만 있다.
나의 자유분방한 삶이 고통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 나의 고통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의 고통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내가 욕망 충족을 만나지 못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내 욕망이 충족될 수 있다면 최대한 내 욕망이 충족되면 좋지. 뭐가 있어? 욕망이 충족되면 쾌락이 생겨나.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문제를 보면 그 단조로운 세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규범이 필요한데 규범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사회보다는 사람들이 최근 규범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사회가 보다 풍요롭고 좋은 사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하고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으면서 활동해 나간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강연을 마칠게요. 아까 푸앙카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푸앙카레에 의하면 자연과조차도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실을 전달해주지 못해요. 전달해주지 못했는데 20세기에서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도 그 에드문드 썰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죠? 독일의 유태인 철학자예요. 에드문드 썰이 1900년에 출판한 이 논리연구라고 하는 책이 현상학 운동이라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상학 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에드문드 썰이 우리 인간의 정신 혹은 의식을 지향성이라는 말로 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지향적 구조. 근데 이 지향적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의식은 의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어떤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술 작품을 보면서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나의 의식은 예술 작품에 관한 의식이에요. 내가 책을 보면서 위대한 사상이 크게 공경을 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 사상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어. 그럼 나의 의식은 그 사상에 관한 의식이 되는 거죠. 혹은 사춘기 얼빠진 소년이랑 어제 우연히 그거를 보고 소녀 얼굴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도대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의 의식은 그 소녀에 관한 의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식은 의식 자신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성에서만 더 나아가 푸스터리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현상들이에요. 다시 한번 푸스터리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현상들이야.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꽃을 보면서 예를 들어 이 꽃은 붉은 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눈에 붉은 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붉은 꽃은 그 꽃을 보아주는 내가 없어. 붉은 꽃은 그 꽃의 붉음을 아름다움, 꽃의 향기를 감각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꽃의 존재를 가능하게는 어떤 사물적인 게 있다? 이게 뭐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그러한 것의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나의 삶과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존재의 표현으로서의 현상만을 만날 수 있어요. 이하셨죠? 다시 한번 프로이드의 의식의 지향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결국 그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과 존재의 바탕을 두고 열린 현상 및 현상적 세계관을 만날 수 있어. 그 안에서 이해하셨죠? 그죠? 자연과학 역시 마찬가지. 자연과학 역시 이 자연과학자들, 이 철학적사 관련이 안 되는 자연과학자들은 자연과학이 객관적이고 모호편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철학과학은 그저부터 굉장히 잘 본 거예요. 자연과학 역시 세계를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을 바탕을 두고 열린 현상적 세계죠.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자연과학의 세계 역시 세계를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의 바탕을 두고 열린 그러한 세계예요. 객관적인 세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에드문드 헛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과 존재의 바탕을 두고 열린 현상 및 현상적인 것들의 세계 외에 다른 것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사는가, 내가 발견하는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나의 삶과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노동윤리의식으로 꽉 찬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삶과 존재에 상관을 방지고 세계가 노동해야 돼. 노동해야 돼. 나 스스로가 세계를 그렇게 본다면, 내가 세계를 그렇게 발견하게 돼. 노동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그러한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도 끊임없이 노동해야 된다는 각박한 것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세계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에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열리는 게 아니라 노동윤리의식으로 가득 차있는, 머리가 꽉 차있는 나의 삶과 존재의 바탕을 두고 열린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삶은 즐거운 잔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그런 거야. 세계가 정말 즐거운 잔치일 수 있는, 그렇죠? 날마다 즐거운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계, 혹은 벌어져야만 하는 그런 세계로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어려운 건 얘기도 안 해요. 보면 사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정말 죽어라고 노동만 하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라고 노동 자체가 나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본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필요도 해야죠. 그 자체를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역량과 여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노동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몰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계에 살게 돼 있어요. 왜? 그가 사는 세계, 그 안에서 사는 세계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노동윤리의식의 잠식사는 그 자신의 존재와 삶과 존재의 바탕을 두고 열린 세계라는 겁니다. 그의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에서 빠져서, 그죠? 끊임없이 스스로를 노동하고 강제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삶의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세계가 그러한 것으로서 열리죠. 그죠? 그런 세계로서 열려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밝게 살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렇잖아. 어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문제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재산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재산의 일부를 잃어버리면 극단적인 막 그냥 절망, 낙심, 막 지구가 꺼져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저는 실제로 이거 경험한 거예요. 제 주변에 돈이 많은데 재산 조금 잃었다 너무 낙심을 하더라고.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전 재산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전 재산을 4, 50개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낙심 안 하더라고. 뭐 세계 일어나면 되지 뭐. 근데 정말 즐겁게 전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즐겁고 영원하게 보니까 다시 얘기할 거 마음이 다 잃어버렸어. 사업을 즐기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사업 자체가 즐겨. 그러니까 하다가 한 번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다시 하면 내 하는 식이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이 그런 식으로 열리겠죠. 그러니까 별얘기를 다 하네. 근데 어쨌거나 우리 초현실주의 예술을 통해서 삶이라고 하는 게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한 맞죠. 그 삶이 즐거운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이어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 기쁨 등등에 열려있는 마음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을 기꺼이 베풀게 되죠. 본인이 노동해야 된다는 식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식한테도 자기 아내한테도 자기에게 소중한 이웃들한테도 즐겁고 기쁜 삶을 허용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죠? 근데 삶은 즐겁고 기쁜 것이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삶도 즐겁고 기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쓸 것이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이웃들이 최대한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게끔 배려하는 마음이 보일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저는 윤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윤리가 굉장히 소중하긴 하지만 윤리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윤리로부터 윤리에 구속되지 않고 최대한 자유분방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만 정당하십니다. 윤리란 자유롭고 깊은 삶을 위한 것이지 삶이 윤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죠? 분명한 그런 진실을 상기하는 기회로 초현실주의 예술에 대한 공부를